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과 관련돼서 대송금의 송금 산입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시면요. 질의법인은 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2010년 계약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1월 법인으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법인은 안타깝게도 폐업을 합니다. 질의법인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그리고 강제집행 등 지속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판결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회수에 그치고 말았고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는 압류 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질의법인은 관할 세무서와 해당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4년 12월에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동채권이 대송금이 맞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에 따라 당의 법인은 2014년 손익계산서에 당의 대송금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개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당의 질의법인의 질의 내용은요.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한 채권에 대한 대송금의 송금 산입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2014년 12월에 조세심판으로부터 동채권이 대송금이 맞다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당의 법인이 14년에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당의 질의법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11년 1월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그 지급 판결을 받습니다. 이 시점부터 대송금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의 질의법인의 질의 내용에 우리가 답변을 하기 이전에 관계된 그 법령을 세심히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법인세법 제19조 2에서는 대송금의 송금 불산입과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송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라든가 2호 제28조 1항 제4호 남목에 해당하는 가지금 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상채권이라든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금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송금의 송금 불산입 규정에서 또 보시면은요. 법 제19조의 2 제1항 보시죠. 제19조의 1항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호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그리고 3호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그리고 4호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성급금, 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6호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경매가 취소된다는 것은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비한 그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라든가 8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요 규정이죠. 8로 우리가 사업을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시면은 10년에 이렇게 계약금 그 이전에 그 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던 중에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계약해지 청구를 받잖아요. 그래서 10년 계약상 이렇게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듬해 11년 1월에 우리가 지급명령 판결 되었지만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비법인이 상대방 법인이죠. 이 비법인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자, 8호가 그 규정입니다. 8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9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관로안을 좀 보시면요. 중소기업이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을 한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라든가 어음상의 채권 그리고 외상매출금에는 중소기업의 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부도 발생 이전의 것을 한정을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를 합니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이 규정은요 새롭게 들어간 2020년에 새롭게 들어간 규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10호.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 경우에도 대손금을 인정을 합니다. 11호.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즉 소액 채권이죠. 이 경우에도 이제 대손금을 인정합니다. 2항에서가 제1항 제9에 따른 부도 발생일을 소지하고 있는 부도 수표라든가 부도어미 지급기일로 한다라고 하고요.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송금을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3항에서가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를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인정을 해야 된다, 송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호에서 보시면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리고 제5의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우리 한번 쭉 올라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1호, 1호 어디였습니까?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부터 어음법, 수표법, 그리고 4호 민법에 따른 그리고 5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상, 그리고 5의 2 서민이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6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압류채권이라든가 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보시면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어음법이라든가 수표법 등등등에 의해서 무슨 법 있잖아요. 그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송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요. 법인세법에 가시면 이제 결산 처리 이제 항목 중에 우리가 꼭 부디 이제 법인세 조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손금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재무제표에 꼭 손익계산서에 이제 꼭 결산 조정 항목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결산 조정 항목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더라도 이제 신고 조정, 법인세 조정과 관련돼서 신고 조정 사유로 이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호에서 보시면 제1항,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항에서 제1항 1호부터 제5호 그리고 5호의 2 그리고 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송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고 조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무제표상의 결산상에 반영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세무조정에서 신고조정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이제 송금 산입해가지고 이제 뭐 송금 산입 얼마, 뭐 부도금 뭐 얼마 뭐 무슨 뭐 이제 처리는 뭐 유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2호에서 보시면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무슨 말입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란 말은 결산서에 송금으로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그래야만이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호부터 1호, 2호 자 보시면 3호, 4호, 5호, 5의 2, 6호까지는 어떻습니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송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호부터는 쭉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산상 당해 사유가 발생을 해서 결산서에 처리한 날에 당해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8호에 들어갔잖아요. 형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해 질의법인이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에 송금으로 계산을 한 그때 인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요. 우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한번 볼까요?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이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을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송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상법이라든가 민법을 좀 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하고 여러분 대손금에 대한 송금 처리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기 위해서 한번 상법이라든가 민법을 좀 더 보시도록 하시죠. 상법 제64조에서 상사 시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사에 의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효력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기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163조 3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년의 단기 시효입니다. 뭐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리고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라든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그 다음에 의사, 조산사 등 근로 및 조세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타 이제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한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그 다음 상호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라든가 우리가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상의
직무상 보고한 사항이 서류에 반환을 청구한 채권. 그 다음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의사, 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민법 제165조는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항에서도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사항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가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판결 확정 당시에 채권의 변제기 어떻게 이때는 도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민법 제166조 소멸시 기산점과 관련돼서 살펴보시면요.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당연하죠. 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법 제168조 이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보시면은 청구라든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민법 제178조는 중단 후 시효 진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합니다. 2항 제2항을 보시면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을 합니다. 이 사항의 그 질의 내용과 우리가 관련된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첫 번째 보시면은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한 사업년도의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나 이제 상대방 거래처에 대해서 이제 그 받아야 될 돈이죠. 회수 대상 매출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못 하잖아요. 이러면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즉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우리가 가장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의 내용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받지 회수 못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이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이제 통지하는 바입니다라고 해서 귀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 통지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통지 후에도 그 상대방에서 어떤 해답이 없거나 어떤 답변이 왔지만 우리 당사자가 이제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불합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만히 권리 위에 누워서 잠을 자시면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제 본인들의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에 대한 합당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법적인 절차 처리를 하셔야만이 만약에 그 귀사의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만약 그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을 한다 그러더라도 차후의 수단으로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쭉 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관련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따라서 이제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해 질의법인이 과연 이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을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한번 보시면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 중에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년도의 송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 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해 채권이 회수 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만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을 하고 대손금을 송금의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관계된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제 1제 대손금의 송금 불산입과 관련된 규정 중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8호였잖아요. 1항에서. 지금 보시면은 1항에 8호였습니다. 8호는 채무자의 파산이라든가 강제집행, 형의집행, 그리고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불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8호부터 2회의 거죠. 이 2회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결손 이제 당해 대손 상각비로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당해 질의법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14년 2월에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동채권 대손금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14년 그 이전 11월에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라 가지고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14년 손익계산자의 대손 상각비로 이제 당연 잘 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법인세법과 관련돼서 당연히 법인의 그리고 그런 법인 이외에도 우리 개인도 비슷합니다. 개인 사업자들 비슷하니까요. 이 사실관계를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인의 대송금의 송금 산입 시기와 관련돼서 이러한 법적인 이런 관계가 이런 분쟁이 지금 얽혀있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월이 어떻습니까? 10년에 이렇게 계약상 그런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9년 뭐 8년에 어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이제 일방적인 그런 해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11월부터 11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뭐 법인의 지급 명령도 신청을 하고 쭉쭉 가다가 14년까지 가가 그런 채권 회수를 다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14년에 가서는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 불능 조서를 수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년 12월에는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대송금이 맞다는 그런 판결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채권 채무 관계의 그 회수 문제만이 걸린 게 아니고 세금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면 한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사실관계의 바탕을 둔 그 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힘든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낸 이런 법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송금의 송금 산입 시기와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